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을 때 피곤하니까 그렇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혈뇨는 다양한 질환을 알리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위험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혈뇨의 다양한 원인 질환 중 하나가 방광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좋을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뇨의학과의 김병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변 검사는 모든 그 건강 검진에서 기본적이고도 좀 필수적인 항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을 일컬어서 건강의 지표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소변이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 어떻게 건강의 이상 신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소변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대사된 물질들의 찌꺼기가 걸러져서 나오는 것이 소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인에서는 평균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를 배출하게 되고 한 번에 평균 한 300에서 400cc 정도. 그다음 평균 성인은 한 5에서 한 6회 정도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변의 색깔이나 혼탁도, 냄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의 인체 상태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냄새, 색깔, 다음에 거품 등등을 통해서 건강을 또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일단 소변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냄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소변 냄새가 막 탁하고 냄새가 나고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고 이런 경우는 이게 방광이 깨끗하게 빨리 나오지가 않고 방광 안에서 저류가 되어가지고 이게 안에서 노폐물이 쌓이고 찌꺼기가 쌓이고 한마디로 상했는 이런 소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오줌이 나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냄새로는 어떤 분들은 소변에서 되게 달달한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당뇨, 달달한 소변이라고, 당뇨가 심한 경우에 우리가 신장에서 이런 당분들을 다시 재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을 때 달달한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고, 그다음 혼탁도로 말할 때는 방금 그런 감염이 있을 때 안에 찌꺼기가 쌓이고 균이 있고 이러면 뿌연 소변을 보게 됩니다. 또 소변에 거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을 봤을 때 생기는 거품, 보글보글한 요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요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분은 단백뇨, 소변에 이게 역시 단백질이 다시 재흡수되지 못하고 배설될 경우는 이게 찐득해져 가지고 변기에 거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일반적인 거품인데, 이게 오랫동안 한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그 거품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단백뇨를 의심을 하게 되고, 단백뇨는 결국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상이 있다, 이런 거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소변 색깔입니다. 우리 보통 소변은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셨다, 작게 마셨다 따라 가지고 연하게도 나오고 진하게도 나오고 색깔은 조금씩 바뀌는데, 이런 소변이 붉은색이 나올 경우는 우리가 이게 신장이나 요관 쪽에 요로 결석이 있는지, 감염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주제가 되는 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신장과도 좀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방광의 위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 몸 등 쪽에 오른쪽 왼쪽 양측 신장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몸의 혈류, 그 혈류에서 우리가 전체에서 찌꺼기를 거르고 또 수분은 재흡수, 영양분은
다시 또 흡수를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찌꺼기가 소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찌꺼기는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방광이 차게 되면 그게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간혹 과민성 대장, 과민성 위장근에서 그 장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방광도 좀 예민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과민성 방광 역시 저희 비뇨기과에서 많이 다루는 질환 중 하나로 일단 과민성 방광은 가장 중요한 증상은 소변이 급하다, 급박뇨라고 합니다. 요 급박뇨가 가장 그 주증상이 되겠고 급박뇨에 따른 급한데 오줌을 못 참겠다, 오줌을 조금 절여버린다, 급박성 요실금, 그다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빈뇨, 그다음 밤에 화장실을 많이 간다, 야간뇨,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광은 우리가 한 300, 400 요 정도 방광 찰 때까지 별 큰 느낌이 없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이 되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한번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런 방광이 예민한 경우 과민성 방광이 되면 이게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렵고 또 마려울 때 참을 수가 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도 비교적 많지만 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그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방광 질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암은요, 생명에도 지장을 주는 그렇죠.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오늘 살펴볼 방광암의 의학적인 정의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방광암은 우리가 그 몸속에 있는 노폐물, 항암 물질들이 방광의 안에서 이 방광 외벽 세포에 있는 방광 점막 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피나 상피 내조직에서 생기는 암이 방광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특징적으로 포도송이처럼 볼록볼록볼록하게 네. 방광 안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이 가장 방광암의 전형적인 그 모양이 되겠고 이게 방광 안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한다. 밑에 사진과 보는 것 같이 이게 방광 바깥으로도 방광 밖에 있는 근육층, 그 밖에 있는 지방층 더 나가게 되면 다른 장기까지 이렇게까지 퍼지는 이것이 방광암의 특징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암이란 건 우리나라 사망 원인 또 1위를 꾸준히 차지할 만큼 상당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방광암은 이 암 가운데에서도 생존율 내지는 발생률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예. 보시면 이게 지금 2024년도 말에 발표된 저희 국가암 통계 제일 최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광암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합해가지고 그 발생률이 한 12, 그래 높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10대 암 안에는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암이 밀려가지고 일단 10위권은 순위 밖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전체에서는 밀려나 있는 반면 아직까지 남성에서는 방광암이 전체 남성암의 2.8% 정도로 아직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에서는 일단은 10위권 밖으로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발생암의 대략 2% 정도를 차지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빈도는 비교적 다른 큰 암들과 비교하면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정상이나 치료 방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그런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암의 위험 인자라고 하면 유전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방광암의 위험 인자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또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광암은 아주 원인이 명확한 그런 암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흔한 원인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게 되면 이 폐를 통해서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를 되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게 결국 방금 말했는 그 신장에서 여과가 되고 이런 발암 물질들이 방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방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발암 물질들이 저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발암 물질들이 방광 점막을 자극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암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연은 방광암의 발생 위험을 한 4배 정도 이렇게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녀 모두 이거 간접, 직접 다 포함입니다. 남녀 모두 한 50% 정도는 흡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광의 재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방광암에 혹시라도 걸리면 금연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성별입니다. 방금 그 표에서도 보셨듯이 흡연도 영향이 있겠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은 비교적
작게 발생은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전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성 역시 뭐 전혀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암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나이입니다. 이 역시 뭐 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막 보통 50대 후반, 그다음 60대, 70대 또 80대까지 이런 식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젊을 때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을 때 소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직업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고무, 석유화학, 가죽, 화학물질, 도료 이런 식으로 좀 인체에 해가 될 것 같은 이런 화학약품들을 많이 다루는 직업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염색을 합니다. 근데 이 염색약을 사용하는 것도 방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예, 뭐 근데 저희가 염색약도 이런 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여기서 말하는 염색약은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독성 물질이 강한 염색약을 말하는 거고 뭐 최근에 저희가 머리 염색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약들은 약품이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막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염색약 그걸 가지고 또 방광암까지 걱정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그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에는 암 관련 속설들이 참 많은데요. 네. 방광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음주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암이다라고 알려져 있으면서도 근데 술을 마시면 얼굴이 좀 유독 붉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또 방광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일까요? 뭐 일단 음주 자체가 암에 대한 큰 그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음주가 뭐 암 발생해서 안 좋은 거는 확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다, 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붉어진다, 또 내가 술이 약하다, 또 술을 많이 마셨다, 이게 방광암과 뭐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다, 이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지만 뭐 다시 말하지만 암 발생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과다한 음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방광암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그 암을 다루다 보면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조기 대처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평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방광암의 증상을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거는 혈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혈뇨가 혈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걸 유관적인 혈뇨, 눈에 봤을 때 빨간 혈뇨가 있다, 이게 있고 또 한 개는 소변 자체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뭐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안에 적혈구가 보입니다. 이런 거는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그 유관적 혈뇨, 현미경적 혈뇨 모두 방광암에서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징적인 거는 이게 아프지 않으면서 혈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면서 생기는 혈뇨는 요로 결석 때문일 수도 있고 더 흔하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면서 피가 나는 거는 이런 염증성 질환, 요로 결석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만 나는 별 생각 없이 소변을 봤는데 오줌이 빨갛게 나온다. 아프진 않고. 아프진 않고. 예. 또 핏덩어리가 같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 안에 그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현미경적, 유관적 혈뇨가 되겠고 그 다음 이게 여러 배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뇨, 절박뇨, 뭐 이렇게 갑작스럽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또 아니면 방광염 이런 증상들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증상이 있으면 암을 걱정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대부분은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이나 이런 증상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방광암 역시 이게 진행이 많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뭐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조금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암이 방광 안에만 있지 않고 이게 또 방광 밖으로 퍼져버릴 경우 또 이게 방광 안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오줌이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릴 경우 이런 때 뭐 양쪽 옆구리가 아프다,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붓는다, 신부전이 된다, 또 뭐 전이된 부위에 뭐 아프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까지 가기 전에 빠른 시기에 빨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혈뇨라는 게 피곤할 때 가끔 한 번씩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반복될 경우에는 방광암의 증상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혈뇨는 피곤할 때 혈뇨가 나온다고 말하면 그게 이미 조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오줌이 너무 진해 보이는데 이게 핀지 핀지 단순 그냥 농축류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막상 이렇게 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그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뭐 계절적인 요인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춥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좀 짙은색 소변을 보곤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짙은색 소변 내지는 뭐 진한 갈색 소변하고 혈뇨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라 하는 말은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진하다 싶더라도 내가 좀 물을 많이 마셔보고 소변량이 늘어나고 소변이 묽어지면 그거는 당연히 혈뇨는 아닌데 근데 뭐 여러 증상을 해봐도 반복적으로 붉게 나온다. 또 방금 말했지만 피덩어리, 혈전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그때는 혈뇨가 맞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코피 자주 흘리시는 분들은 빈혈 걱정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혈뇨도 마찬가지인 건지 궁금합니다. 자주 혈뇨를 보시는 분들 경우에도 빈혈을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응급실에 거의 빈혈로 쓰러질 것 같이 해가지고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코피는 저희가 나더라도 단순하게 이렇게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를 빨리 먹게 할 수가 있는데 방광 안에서 이렇게 피가 나버리면 이게 오줌 안에 물 안에서 나는 피기 때문에 이게 빨리 먹지를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 병원에 오시고 세척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뭐 빈혈까지는 잘 안 가는데 간혹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잘 못하신 이런 고령 환자분들은 정말 빈혈까지 가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암을 얘기할 때 보면요.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별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곤 하는데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방광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염증 자체가 암의 앞선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방광염이라고 오래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방광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염이 암으로 진행된 게 아니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조직이 안 좋아져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암이 방금 말한 상피내암 같은 이렇게 얇게 깔리면서 방광 전체를 좀먹는 이런 방광암일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혹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일단 방광염이라 생각하고 치료를 오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도 그렇고 방광염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방광암의 증상에서 배뇨 증상이 있다고 했는 게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 치료가 안 되는 일반적인 치료로 뭐 항생제를 먹어도 뭘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지속된 오랜 만성염증일 경우에는 반드시 방광암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모르고 그냥 지나치다가 보면은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지는 질환 중 하나가 아무래도 방광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실제로 방광암은 초기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저희과 암들이 대체로 초기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데 그나마 방광암은 혈뇨, 소변에 피가 난다 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안 아픈데 피가 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분들은 방광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게다가 방광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방광암은 수술을 해도 이제 뭐 재발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 소변에 피가 나오면 방광암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방광암은 통증이 없다고 들었어요. 방광암에는 특히 담배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맵고 짠 음식은 피하려고 합니다. 햇빛 쬐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잠도 잘 자고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고 있어요. 교수님, 소변을 오래 참을수록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방광암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런 발암 물질들이 방광에 누적되면 생기기 때문에 뭐 전혀 아닌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변을 오래 참고 방광이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그 배뇨 장애, 그냥 방광의 기능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소변을 많이 참으면 방광암이 많이 생긴다. 이게 뭐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소변은 그때그때 누는 게
가장 건강하겠죠? 물론이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방광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신체 구조상 여성들이 남성보다 요도가 4배 이상 좀 짧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요도가 짧다 보면 여성들은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렇다면 방광암도 노출될 확률이 여성이 더 높은가요? 네, 이게 그 염증이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지만 방광암 역시 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데 방광암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광암의 제일 큰 원인은 흡연, 남성 흡연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남성에서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 둘째로 성별에서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방광염이 여성에서 많은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방광암이 여성에서 더 많은 거는 아닌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요도의 길이가 방광암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네네. 선생님,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제 주위에 생각 외로 본인은 물을 많이 마신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검증을 해보면 너무 적게 마셔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잖아요. 그만큼 발암 물질도 농도가 짙어지니까 물을 적게 마시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신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하고 있고 저희가 질환으로도 요로결석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물을 많이 마셔라.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나쁜 물질들이 방광 안에 오래 농축되어 있어서 좋을 거는 없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빨리 배설시키고 이런 과정이 뭐 항상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전이성 방광암 경우에는 척추나 뼈의 통증도 굉장히 극심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방광암뿐이 아니고 뭐 암이 전이가 가가지고 다른 여러 병소에 뭐 뼈일 수도 있고 다른 장기일 수도 있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뭐 그때는 뭐 통증이 여러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뭐 항상 방광암만이 아니고 모든 암을 있어도 빨리 발견을 해야 해결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변과 방광암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방광암 역시도 진단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의심돼서 병원에 방문하면 좀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질까요? 보시는 대로 같이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방광 안에 있는 혹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광 안에서 포도송이처럼 커져 있는 이런 혹들이 보이면 그때는 저희가 방광암을 제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방광 내부도 봐야 되지만 신장이나 이런 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 훑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CT를 많이 시행하게 되고 방광암이 어느 층까지, 근육층까지 들어갔느냐, 근육 바깥층까지 들어갔느냐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 사진이 조금 더 그 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MRI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 오시면 시행하게 됩니다. 네. 보통 암이라고 하면 뭐 1기, 2기, 3기, 병기라든지 전이가 얼마나 됐는지 여부로 그 종류를 따지곤 그렇죠. 하는데요. 방광암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종류를 구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광암은 보시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암이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느냐, 근육을 침범했느냐, 그 다음 그 완전 방광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장기로 갔느냐, 요렇게 나누어지는데 다행히 그 첫 발견된 대부분의 방광암은 근육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비건 침륜성 방광암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진행한 근침륜성 방광암도 한 10에서 15%가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나 폐나 간 등으로 전이된 경우도 한 5에서 10% 정도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광을 보시면 방광벽에 여러 층이 있습니다. 방광 내벽, 점막 하층, 근육층, 지방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방광 내벽과 정막 하층 요 안에 머물러 있는 암들을 국소 혹은 비건 침륜성 방광암, 그다음 근육층까지 들어간 거를 근침범성 방광암 이렇게 정의하게 되고 이렇게 CT나 이런 거를 보시면 방광 안쪽에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는 그 방광과 벽면이 완전 분리되어 보이고 이렇게 또 현미경을 보셔도 그 근육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게 근육을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보시면 CT에서도 이미 뭐 주변에 얇은 방광벽보다는 네. 많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게 이상해 보이고 그다음 그 우리가 병리 결과를 봐도 이게 근육 층층층 사이로 암세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육을 침범한 근침륜성 방광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방금 이게 폐로도 전이가 잘 가고 뼈로도 전이가 잘 가고 이런 식으로 방광에 암이 있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부위에도 혹이 보일 때는 이런 전이성 방광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해봐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나누어서 그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근 침륜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네네. 것 같은데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우리가 방광암을 처음으로 진단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방광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방광 내시경입니다.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방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방금 보이는 혹을 제거를 하고 요거를 조직 검사를 봐야 이게 정말 암이 맞는지, 암이면 등급이 어떻는지, 깊이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 봐서 뭐 근육을 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1차 치료는 요 경요도 절제술로 여기에 암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수술을 제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는 방광의 혹을 깎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깎아내어 가지고 혹을 제거하게 되고 그다음 근육층까지도 요거를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근육 침범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경요도 절제술이고 만약 암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근육까지 먹지 않았으면 요 수술만으로 일단 방광암의 혹들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암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암세포가 5주 만에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생기고 또 재발을 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의 혹이 보인다. 또 혹 크기가 3cm 이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성 요소, 그다음 또 상피내암. 이게 암이 막 이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는데 보기에는 밋밋해 보이고 정상세포 같아 보이지만 조직이 이상할 때 이런 상피내암이 방광에서는 더 안 좋은 암이기 때문에 그런 암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한 30% 이상이 재발을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광 내에 약물 치료를 합니다. 뭐 BCG, 뭐 여러 다양한 약제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방광암 수술로 일단은 방광 내에 혹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 이런 약물들을 방광에 투여해 주는 것이 그나마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근육을 안 먹은 경우에는 수술과 이런 방광내 약물 치료 요 2가지가 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방광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비근 침윤성 방광암 치료 방법 네.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근육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좀 어떤 치료가 더 이어져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방광암이 근육까지 들어가 버린 경우는 우리가 방금 보신 내시경적 시술로는 우리가 방광 안에 암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래도 근치적 수술, 몸 안에서 암을 다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방광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게 방광만 제거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방광과 전립선을 같이 제거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만 제거하지 않고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방광, 난소, 난관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구조물들을 크게 한목에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제거술을 하기 전에 지금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다른 또 종양과는 달리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이게 암의 크기도 줄여가지고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고 예후가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50% 환자에서 암의 병기를 낮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좀 세고 짧게 하는 약도 있고 조금 가볍게 길게 하는 약도 있고 한데 뭐 이런 거는 그 저희들이 환자의 몸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약들을 시행하고 그다음 그 방금 방광 떼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 방광을 떼고 나서 그럼 소변을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2가지 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소장을 20cm 정도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몸 바깥쪽으로 빼고 그다음 그 소장 끝에는 양쪽 요관을 심어가지고 회장 도관술 이렇게 요루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일단은 창자를 짧게 써도 되고 그다음 요 수술이 간편하기 때문에 합병증은 훨씬 적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소변을 몸 밖으로 내게 되면 이게 소변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머니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게 소변을 받아주는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형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데 가기가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뭐 요 시술은 간단하지만 장단점이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 요로 전환술로서 인공 방광 대치술입니다. 방금은 소장을 20cm 정도 사용한 데 비해서 요 수술은 소장을 한 80cm 정도 사용을 해가지고 소장을 보시듯이
자르고 접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 모양을 새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든 공을 원래 방광이 있던 위치에다가 대치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쪽으로는 요관과 심어주고 아래쪽으로는 요도와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원래 방광이 있던 위치에 방광을 대치하는 그 구조물을 똑같이 심어주는 것이 이 인공방광 대치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수술하면서 만든 그 인공방광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쪽에서는 요관과 심어주고 아래쪽 요 구멍이 있는 부분은 다시 요도와 심어주는 이런 수술을 행하게 되고, 요게 수술을 하신 분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인데,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서는 방광 안에 여러 가지 종양들이 보이지만 왼쪽에 수술 후 사진을 보면 방광이 있던 그 위치에 그대로 이렇게 저정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뭐 당연히 몸 밖으로 표가 안 나고 그다음 방광 기능을 상당 부분을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삶의 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쉽게 생각할 때 소장이 제 기능이 아니라 방광 기능을 대신하다 보면 소장 본연의 기능, 소화 기능에는 네. 일정 부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요르 전환술 같은 경우는 20cm 정도를 쓰기 때문에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방광 대치술은 조금 까다로운 게 일단 소장을 한 80cm 정도 써버리기 때문에 장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장은 워낙 길기 때문에 막 80cm 정도 가지고 소화 기능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이 인공방광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 방광은 이거 고무풍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찼을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다음 소변을 볼 때는 힘을 안 줘도 자연스럽게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는 반면, 이 소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인공방광 같은 경우는 이게 비닐봉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소변을 볼라 할 때 예전 방광처럼 자연스럽게 볼 수는 없고 이게 배에 힘을 주고 누르고 또 이런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소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방광은 이게 노폐물이 흡수되지는 않는데, 소장으로 만든 인공방광에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의 노폐물이 다시 흡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인공방광 자체에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질환을 살펴봤었는데 네. 공통적인 좀 변화들을 보면 과거에는 개복 수술이 좀 줄을 잃었으면은 최근에는 그 수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최소 침습 방법으로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광암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내시경 수술이야 뭐 똑같지만 이런 인공방광 대치술을 시행할 때 이때는 개복술과 로봇 수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이게 방광이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복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배를 열어야 저희가 손이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개복술을 할 때는 한 30에서 40cm 정도 이렇게 개복을 해야 저희가 수술이 가능했는 반면에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 구멍만 뚫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방광을 빼내는 한 5cm, 6cm 요 정도의 착만을 하면 수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형적으로도 상처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로봇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넓은 시야에서 확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장점은 출혈이 개복 때보다 압도적으로 적다는 거. 그 다음 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창자 회복이 중요한데 장이 대기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장 회복이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르고 그다음 뭐 방금 보신 상처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 뭐 통증도 적고 미용 효과도 뛰어나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방광 적출술에도 로봇 수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광을 제거하고 나서 인공 방광 수술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복부 비만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 방광 수술이 좀 어렵다거나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공 방광을 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 좋기는 한데 워낙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인공방광을 적응하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느끼던 오줌이 마렵다, 화장실을 가야겠다, 오줌을 참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인공방광을 하고 나서는 완전 다른 장기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오줌 가리는 걸 배우듯이 그분도 내가 방광이 찼다, 화장실을 가야겠다 이런 느낌을 적응하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다음 낮에 완전히 기저귀 없이 지내는데도 한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 또 그 기간 동안 내가 자가 도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광에 대한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그 여러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적 조금 젊은 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인공 방광을 만들더라도 이게 우리가 원래 방광 위치까지 창자가 당겨져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부 비만이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몸집이 크신 또 짧은 이런 분들은 안에 장관막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인공 방광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만들어진 인공 방광이 요도까지 안 내려오는 경우도 흔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도 또 체형에 따라서도 인공 방광이 제한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네. 암으로 인해서 방광을 제거하고 나면 방광암의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제거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공 방광에서 또 비슷한 유형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방광을 제거했기 때문에 방광 자체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다만 우리가 그 심어 놓았는 요관에서 드물게 또 암이 발생하거나 해가지고 또 길이 막히거나 이런 경우는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놨다고 완전히 안심이다 이래까지는 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광암. 의료진이 60대 방광암 환자의 수술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오신 환자분 역시 그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서 피가 나가지고 가까운 비뇨기과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다가 방광 안에 혹이 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내원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방광암이 맞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 CT나 MRI 이런 거로 봐가지고 암이 방광 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다음 방광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광 안에만 있는 혹이고 그다음 근육까지 안 먹었을 때는 그 수술만으로 완전하게 제거가 다 되는데, 이번 정례와 같이 이게 근육까지 먹었을 때는 그 수술만 가지고는 종양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조금 더 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와 같이 암세포가 근육층까지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암세포만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광을 완전히 절제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을 시행한다. 방광암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을 먹었느냐, 근육을 먹지 않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육을 안 먹었으면 요도로 통해서 들어가는 내시경 수술로 모든 암을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가 있고, 또 근육을 먹어버리면 내시경 수술로는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고 방광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방광 적출술을 시행할 때는 그 남성과 여성 조금 드러내는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방광과 붙어 있는 전립선을 같이 제거하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방광과 붙어 있는 자궁, 난소 이런 것도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의 경우 먼저 방광을 적출한 후 기존 방광을 대체해줄 새로운 소변 저장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환자의 소장을 이용한 인공 방광 수술은 수술 후 환자가 느낄 일상의 불편은 덜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술 방식이다. 인공 방광 같은 경우는 소장을 80cm 사용해가지고 방광을 만들게 되는데, 원래 자기가 가졌던 방광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일단은 방광 자체도 처음에 충분히 크게 만들지만 이게 조금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본인도 내가 지금까지 느끼던 오줌이 마렵다, 화장실을 가야겠다 이런 느낌에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한 6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 그 새로운 방광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공 방광 수술 역시 수술 방식의 최신 기술인 로봇을 활용해 기존의 수술 방식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번은 뭐 다행히 창자 길이도 충분하고 해가지고 별 어렵지 않게 그 인공 방광을 잘 만들고 잘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방광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재발 또한 높은 편이므로 수술 후에도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수다. 빠른 시기에 수술한 다음 날부터 열심히 걷고 장 운동을 빨리 정상적으로 돌리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금연을 앞으로 평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비뇨기암으로 불리는 방광암.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암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네, 방광암 환자 사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다른 장기로 전이된 방광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방광암 같은 경우는 그 전이 속도나 성향이 좀 어떤 편인가요? 방광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5에서 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막 많은 사람들이 전이가 되거나 이런 암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광 안에서 그것도 근육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간단한 수술, 그다음 간단한 예방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7, 80%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방광까지 들어가 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게 한 10% 정도. 그다음 이렇게 전이가 가버려 가지고 더 큰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한 10%.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전이된 방광암의 치료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전이가 된 방광암은 다른 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국소적인 치료만 가지고는 몸의 암을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항암 치료라고 불리는 그 화학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치료 방법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 그 전이성 방광암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화학 항암제, 머리가 빠진다, 뭐 입맛이 없다, 올린다 이런 항암 항암제만이 방광암에서의 유일하게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효과는 좋습니다. 암은 잘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게 항암제 세포 독성 때문에 오래를 못 씁니다. 보통 한 6사이클, 길게는 8사이클. 이 정도만 쓰게 되면 쓰는 동안은 암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다음 항암 화학제를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암이 다시 자라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당장은 쓸 약이 있지만 이걸 오랫동안 쓸 약이 없는 이런 참 암담한 게 전이된 방광암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많은 약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특히 보시는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방광암에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면역 항암제들은 기존 그 병합화합요법과 달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줘 가지고 요 면역 세포들이 암을 스스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포가 그런 치료가 되겠고 현재 그 1차적으로 병합화합요법을 쓰고 이게 재발이 되었을 경우 예전에는 그냥 지켜만 봤는데 현재는 이런 면역화합요법을 통해서 그 좋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고려되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키트루다 같은 이런 약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앞선 병합화합요법을 쓰고 진행이 했을 때, 재발이 했을 때 그때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서 이게 예전 약과 이게 기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예후가 상당히 좋고 그 삶의 질을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두 약제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런 표적 항암제도 방광암에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유전자 치료, 이런 유전자 치료가 방광암에도 많이 적용이 됐는데 방광암에서 한 10% 환자에서 발생하는 이 FGFR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이런 분들은 뭐 얼다피티닙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요즘 새로운 이런 개념의 약제입니다.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세포에 붙는 표적에 우리가 폭탄을 세포독성 항암제를 달아가지고 방광암의 세포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항체 항암제 결합 약물도 현재 방광암에서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약제들을 사용하면 기존 약제들보다 뭐 관해율이나 이런 회복률이 30에서 40%나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다양한 약제들이 방광암 전이된 방광암에서 많이 시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치료 효과는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험상 이 암 환자분들 보면요, 절제 내지는 제거술만큼이나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장기암과 비교해서 수술 전 이 항암 치료 효과나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기본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는 그 방금 화학 항암 치료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조금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나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또 기존 다른 그 암에서 사용하는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막 그래도 뭐 하다가 뭐 치료를 중단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하시면 웬만한 경우에서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살펴본 비근치면성 방광암이나 근치면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성과는 다르게 수술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네. 전이성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장기로 다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방광 자체를 뭐 제거한다거나 하더라도 완전히 암세포를 다 제거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수술적인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하고 이런 항암 화학요법을 같이 하는 그 방법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퍼진 거는 수술을 한다고 해결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변에 임파선만 가 있다 아니면 주변에 잠깐 근접해 있는 인접해 있는 장기만 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말한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게 다 줄어들거나 보이지 않을 때 방광과 함께 주변의 임파선 절제 또 주변 그 침범 부위 절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가 있다고 전혀 수술을 못 한다. 뭐 이제 뭐 약밖에는 쓸 게 없다. 이런 경우는 조금 최근에는 없고 뭐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진단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일 듯 싶은데요. 예, 방광암의 예후와 더불어서 예방법까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암이기 때문에 최신 치료를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가장 위험 요소가 흡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금연을 해가지고 그 암의 발생률을 또 방금 말했지만 표재성 방광암이라도 워낙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금연을 안 하신 경우에는 계속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금연 이것이 가장 1번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막 악성 그 화학 물질 등에 의해서도 이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작업을 할 때 최대한 그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런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예방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혈뇨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 그다음 무엇보다 이렇게 소변에 혈뇨가 보일 때 병원을 빨리 와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를 받는 이런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그리고 뭐 적절한 시기와 운동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광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변을 볼 때 혈뇨를 본다면 방광염 또는 방광암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광에 통증을 느끼거나 혈뇨를 보시는 분들의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방광암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주치의와 상의 후에 방광을 절제한 다음에 인공 방광 수술까지 진행하기로 마음의 결정도 했고 이미 날짜도 잡아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공 방광 수술을 하면 소변이 마렵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느낌과는 다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방광에 오줌을 찬다는 느낌과 그다음 우리가 창자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방광이 오줌을 차는 느낌이 이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조금 이상하다 당황하다 해가지고 오줌을 잘 못 보시는데 우리가 아기들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서 오줌 가리는 데까지 한 1년 넘게 걸리듯이 그렇죠. 인공 방광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는 낮에 오줌 마려움을 느끼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2주 전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은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수술 후에 직장을 잠시 쉬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몸이 조금 좋아져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술 전에는 매주 자전거 하이킹 타는 걸 즐겨 탔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야, 너 방광암 환자였다. 그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냐, 위험하다, 이제부터는 자전거 타는 걸 아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방광암 수술 환자는 정말 자전거 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특별하게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이런 위험, 리스크 이 정도만 걱정하시면 되지 내가 방광암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남들보다 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운동 또 본인 컨디션에 맞게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 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좀 약간 운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내시경으로 방광 종양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나면 뭐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으시고 인공방광을 만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이번 사연은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는 40대 게다가 미혼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최근 검사에서 방광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 적출술을 권유받았다고 하네요. 수술을 앞두고 다양한 정보들을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는 모양인데요. 방광 적출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에 정상적인 성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어디서 받는 모양이에요. 선생님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방광을 제거할 때 남자들은 방광과 전립선을 같이 제거를 합니다. 전립선 옆에 그 발기와 관련되는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수술을 하고 발기부전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립선 적출술을 로봇으로 해가지고 신경과 혈관을 살리는 이런 술기가 예전에 비해서 이게 훨씬 지금은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방광은 전립선과 달리 전립선을 막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과 혈관을 보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성생활, 발기능 이거 자체는 방광암 수술을 하고 인공방광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과 그 정당 주변 구조물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정으로 인한 임신 요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환, 정소 이런 거는 다들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본인의 자녀를 가지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방광암의 증상과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드렸듯이 방광암은 비교적 빨리 발견만 하면 그 비교적 그래 어렵지 않은 시술들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또 설령 재발을 한다더라도 면밀한 관찰을 하면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빠른 해결이 가능한 암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늦게 발견되어서 큰 수술을 받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예방도 해야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오시고 그때그때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비뇨기과 가는 게 좀 쑥스럽다, 내지는 뭐 혈뇨 피곤하니까 잠시 나타나는 증상이다 등등 괜히 참고 견디거나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광의 건강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꿔주신 비뇨의학과의 김병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중에 뭐 가장 참기 힘든 거는 이게 수술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착착착착 되면 되는데 근데 또 하다 보면 환자의 구조가 아닐 수도 있고 의도했던 시술이 생각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도구가 모자라고 이런 중간중간에 돌발 요소들이 수술이다 보니까 항상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굴하지 않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분야에서 우리가 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 하면 요즘 이런 뭐 줄기세포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장기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대체하는 이런 의학이 지금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 지금 많은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새로 만든다. 이거야말로 이 수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그 자신의 조직을 배양해가지고 그거를 원래 방광과 같은 조직을 만들고 그 새로 만든 방광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환자들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